지난번 영상 말미에서는 우리나라에 왜곡된 빵 문화를 전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지금까지도 독과점 재분 3사 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감쪽같이 모르는 저급 단백질 변성과 글리포세이트 그리고 표백제 문제를 간직한 밀가루 프랑스에서는 이것으로 만들면 빵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밀가루로 천연 발효종이 아닌 상업적 효모, 이스트로 숙성 없이 속성으로 빵의 본질은 숙성 발효의 단계는 산업적 원리에 의해 사라진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빵이라고 부르면 불법인 정확히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는 것을 빵이라 부르며 간식으로 심심풀이로 전문가 모임의 권유로 식빵이라 일컬어지기에 안심하고 구매하여 밥 대신 주식으로 건강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당뇨병 환자들까지 식단에 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대한민국에 비해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의 문제는 빵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빵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빵이 아닌 것을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 채 빵이라고 부르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빵은 원래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 아닐 경우 그것은 빵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빵을 빵이라 부르기 위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은 곡물이어야 합니다. 미네랄은 장식물이 아니라 발효의 토대입니다. 미네랄이 제거된 밀가루는 미생물이 작동할 수 없는 전분 분말에 불과합니다. 둘째, 자연 효모와 미생물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 효모로 반죽을 강제 팽창시키는 것은 발효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은 발효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셋째, 숙성이라는 시간과 사람의 손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발효란 기다림이며 기다림을 삭제한 순간 빵은 음식이 아니라 산업제품이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채소 절임이 아닌 발효 과학으로 보듯 유럽과 미국의 정통 빵, 사워도우는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김치, 나토, 청국장과 궤를 같이 하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잊고 빵을 그저 밀가루 덩어리나 디저트로 여기는 순간 제분 카르텔의 사기극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사워도우와 발효식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워도우는 서양의 김치이자 액체 청국장입니다. 김치가 유산균의 보고이듯 정통 사워도우는 자연 상태의 야생 효모와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공생하며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청국장이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하기 쉽게 만들 듯 빵의 발효 과정은 장을 괴롭히는 글루텐을 미리 분해하고 회분 속의 미네랄을 인체가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통 빵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단순한 나트륨 공급원이 아닙니다. 소금은 발효 속도 조절자이고 효모 유산균 균형 조절자이며 글루텐 구조 안정화 인자이고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특히 미네랄을 포함한 소금은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대사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에 비해 공장빵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공장 시스템에서는 이 소금 하나가 너무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쪼갭니다. 1. 연미와 나트륨 공급을 위한 정제염엔 ACL 또는 나트륨 강화 제제 2. 발효 조절을 위한 소듐 프로피오네이트, 소듐 아세테이트, pH 조절용 나트륨염 3. 조직물성 안정을 위해
소듐, 스테아로일, 락틸레이트 SSL, 그리고 기타 유화, 계량제. 이렇게 되면 소금이라는 하나의 생물학적 조절자는 사라지고 기능별 나트륨 화합물이 각각 투입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통제. 천연 소금은 발효를 늦추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공장은 이런 변수를 싫어합니다. 둘째, 균일성. 미네랄이 있는 소금은 배치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장은 항상 같은 부피, 같은 기공, 같은 질감을 원합니다. 셋째, 유통기한. 소금은 발효를 조절하지만 부패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 목적의 나트륨 제제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결정적 차이는 전통 빵의 경우에는 소금 하나로 발효, 조직, 맛, 균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지만 대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공장빵은 소금의 역할을 분해해서 나트륨 제제로 즉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발효는 생략되거나 형식화에 그칩니다. 이 순간부터 빵은 발효식품이 아니라 나트륨 공정물에 가까워집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진 것은 아무리 식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아무리 부드럽고 하얗고 달콤해도 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림길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이 여전히 과거의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왜곡된 빵의 이름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빵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일본 역시 수입밀 중심의 구조와 공장식 빵의 확산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일부 소비자와 일부 제빵 현장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부드러운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더 싸고 빠른가가 아니라 이것이 발효식품인가? 이 질문은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수입 밀의 처리 방식, 과도한 정제, 미네랄이 제거된 밀가루, 시간 없이 부풀리는 공정에 대해 이것을 빵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일어난 변화는 어떤 완벽한 제도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복원이었습니다. 공장 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장 빵만 존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발효와 숙성을 다시 중심에 놓는 빵, 미네랄이 살아있는 밀가루를 쓰는 빵, 사람의 손과 시간이 들어간 빵이 다른 선택지로 살아남을 공간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일본은 빵을 먹어서 건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빵의 정의를 지키려는 질문을 멈추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한국의 비극은 빵을 주식으로 먹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비극은 발효식품이 아닌 것을 아무 설명도 없이 식빵이라 부르며 주식의 자리에 올려놓은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밀가루에 미네랄이 남아있는지, 이 반죽이 발효된 것인지 단순 팽창인지, 이 빵에 시간이 들어갔는지 기계가 대신했는지, 1등급이라는 이름, 부드럽다는 감각, 식빵이라는 호칭이 모든 질문을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빵은 발효식품이 아니라 당질 공산품이 되었고 간식으로 시작한 것이 밥을 대체했고 마침내는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까지 아무 설명 없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빵이 아닙니다. 문제는 빵의 정의가 무너진 채 이름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빵은 발효식품일 때만 빵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제거되고 자연 혐오가 배제되고 숙성이라는 시간이 삭제된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빵이 아닙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던 친구 1의 아침 식사였던 식빵 2장과 재미. 개인의 무지나 선택이 아니라 이 정의 붕괴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음을 숫자와 생리학으로 연결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빵이라고 믿게 되었느냐였다는 사실을. 일본의 수입밀 논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을까요? 등급의 신화를 넘어 표시와 검사로 남은 기록을 살펴봅니다. 왕비님과 백성, 그리고 나의 친구 환자 여러분. 이 글은 누가 옳았는가를 가르는 글이 아닙니다. 대신 누가 언제 무엇을 문제로 보았고 정부는 어떤 문서로 응답했는지를 조용히 되짚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제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먼저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은 국가가 만든 법정 등급이 아닙니다. 이는 문헌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가가 만든 것은 가루의 용도 등급이 아니라 표시와 규격의 틀, 그리고 원료 곡물의 거래 검사 체계였습니다. 이 전제를 놓치면 이야기는 시작부터 엇나갑니다. 1. 전후의 첫 장면 불량품과 물가가 문제였던 시대 1948년에서 1950년. 전후 일본에서 가장 절박했던 문제는 밀이냐 쌀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불량식품과 고물가, 그리고 무엇이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 소비자 조직이 주부연합회, 주부연입니다. 주부연합회는 특정 원산지나 특정 곡물을 공격하기보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품이 시장에 나도는 상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가격, 품질, 표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응답은 1950년 JAS 제도의 출범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규격을 만들고 표시하게 하자. 이때의 JAS는 강력분, 박력분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가 알 권리를 갖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첫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수입밀의 저급성이 아직 핵심 이슈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혼란이었고 정부의 답은 규격과 표시였습니다. 2. 동시에 진행된 또 다른 역사. 수입밀을 가르친 국민교육 1956에서 1960년. 왕비님, 여기서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정반대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일본 전역에서는 대규모 조리 교육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이 교육은 수입밀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밀을 일상의 음식으로 만들어라 라는 수입밀 소비 촉진 방향이었습니다. 조리 시연 차량이 전국을 돌며 빵과 국수, 밀 요리를 가르쳤고 수백만 명이 이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이 교육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 곡물 이해관계, 일본의 영양정책, 조리 전문가 조직이 함께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국민교육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표시와 안전을 요구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와 국제 파트너가 밀 소비를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두 흐름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3. 등급이 아니라 표시가 강화된 순간 1970년. 시간이 흘러 1970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밀가루 등급이 제도화된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1970년에 강화된 것은 품질 표시 기준입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었습니다.
이 역시 강력분이다, 박력분이다를 국가가 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분류를 만들지 않았고 정보를 요구받았다. 소비자 단체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것은 좋은 밀가루를 정해달라가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였습니다. 드디어 저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안전과 잔류의 문제가 됩니다. 1990에서 2000년대, 1990년대 이후 저급 수입밀이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맛이나 가격이 아니라 잔류농약, 포스트 하베스트 검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회 질의, 소비자 생협,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검사하고 있다. 기준치는 이렇다. 입항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에서 모니터링한다. 여기서 저급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감각적 표현이 아닙니다. 위험 관리의 언어로 제정이 됩니다. 5. 중앙제도 대신 지역의 선택 2010년대 마지막 장면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도청은 수입밀을 비난하기보다 도산밀로 전환하는 실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전국적 제도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선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누구도 강력분이나 박력분 등의 상인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친숙해진 강력분, 박력분 등의 수입밀 등급은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는 오직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 만들어낸 분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조달, 자급, 지역 순환. 그것이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6. 그래서 이 기록이 남기는 답은? 왕비님과 백성, 그리고 나의 친구 환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가 남기는 답은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수입 저급밀에 반대한 사람들은 개인 영웅이 아니라 조직이었습니다. 소비자 단체, 생협, 지역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만든 것은 가루의 등급이 아니라 표시와 검사 체계였습니다. 국민 교육은 한 방향이 아니었고 소비 확대 교육과 소비자 권리 교육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문장.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그 선택은 언제나 정보를 아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왕비님과 백성 그리고 치료 중인 나의 친구 환자들이 더 이상 신화나 통설이 아니라 기록 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일본의 정부 수입밀 국가라는 단일 창구 구조에 비해 한국은 민간 수입과 민간 재분, 독과점, 복수창구 구조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같은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밀어붙일 때 싸움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말로 풀어 단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밀의 수입 창구가 정부로 수렴합니다. 일본은 밀을 대표적인 국가관리 품목으로 두고 농림수산성 MAFF가 사실상 수입을 통제하고 수입한 밀을 제분업계에 정부 판매 가격 체계로 공급하는 틀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격도 일정 주기로 조정되는 정부 재판매 가격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본에서는 시민단체나 장인, 제빵사가 수입밀의 잔류물질 기준, 검사, 구매, 사양, 등급과 용도, 가격, 표시 같은 이슈를 공론화할 때 상대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국가라는 단일 문이 있고
그 문을 두드리면 논쟁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제로 일본의 제도 설명 자료들에서도 MAFF가 구매, 사양과 품질 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가진다는 취지로 서술됩니다. 둘째, 일본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정책 단위로 묶어 토론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SBS, 동시매매 같은 제한적 방식도 포함해 국가가 수입 구조를 설계한 제도적 틀이 명시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 자체가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논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 입장에서는 상대가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한국은 미리 국가 단일 창구로 수입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한국의 TRQ 저율관세 할당 운영 계획을 보면 국가가 국가무역 스테이트 트레이딩 방식으로 직접 다루는 품목은 제한적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에 미리 일본처럼 대표적인 국가무역 품목으로 등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시민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에서는 상대가 정부 한 곳이 아니라 수입을 실제로 집행하는 복수의 민간 주체와 그 유통가공 사슬 전체로 확장됩니다. 상대가 흩어지는 만큼 싸움은 길어지고 증거 싸움이 됩니다. 넷째, 한국은 제분 산업 쪽의 시장 집중도가 높고 핵심 회사들이 원료 조달과 가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거론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공정위 조사, 검찰 압수수색 등 담합 의혹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넘어 왜 이런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느냐입니다. 시장이 집중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문제, 원가 문제, 표시 문제를 시장 내부의 합의 혹은 관행으로 흘려보내기 쉬워집니다. 일본처럼 국가제도 하나를 겨냥해 공론장을 만드는 방식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정보의 길이 더 복잡합니다. 일본은 수입과 재판매 가격 체계가 제도 설명으로 공개되고 적어도 논쟁의 언어가 정부 가격, 정부 사양, 정부 검사로 정리됩니다. 반면 한국은 수입 자체가 민간 기업들의 구매, 입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밀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배합했는지, 어떤 제분 사양을 썼는지, 어떤 계량제와 부원료 체계를 썼는지 이 정보는 기업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이 표백, 계량제, 잔류물질, 품질 사양을 논증하려면 공개 문서만으로는 부족해지고 결국 제품 단위의 성분표, 규격서, 시험 성적서, 공급계약, 공정 데이터 같은 현장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현대 제빵 산업의 상업적 효율성이 어떻게 소비자의 건강권과 정보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 구조와 불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하여 탄생한 한국 빵값의 비극과 그 이면을 정밀하게 정리해 봅니다. 1. 구조적 폭리 수직 계열화와 통행세의 덫. 한국의 빵값이 세계 최정 상급인 이유는 단순히 원자재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우선 인위적인 가격 통제 때문입니다. 제분 시장의 빅3인 CJ, 대한제분, 사조동아원과는 별개로 SPC그룹은 자체 제분사 밀다원을 통해 밀가루를 자급자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 시 마진을 통행세로 붙여 인위적으로 원가를 높입니다. 여기에 독과점의 횡포가 더해집니다. 양산빵 시장의 80%를 장악한 특정 그룹은
국제밀 가격이 하락해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2. 기계 중심의 분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급제. 제분 회사가 내세우는 특등급, 1등급, 2등급 분류는 영양학적 기준이 아니라 장사꾼의 기계 작업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백색의 유혹. 1등급 밀가루는 밀알의 중심부만 깎아내어 회분, 미네랄 함량을 낮춘 것인데 이는 빵을 더 하얗고 푹신하게 만들어 팔기 좋은 상태로 만들 뿐 섬유질 등 이로운 성분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기계 최적화, 강력분, 중력분 등의 구분 역시 대형 반죽기에서 일정한 탄성을 유지하고 대량 생산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공학적 설계의 산물입니다. 3. 불투명한 안전성. 영업비밀 뒤에 숨은 화학물질. 국가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사업비밀 보장은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듭니다. 성분 공개의 사각지대. 수입밀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잔류물, 제분 과정에서의 표백제,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바꾸는 계량제 등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비자는 알려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책임 회피. 사업 비밀이라는 명목하에 가공 당사자가 정확한 투입량을 감추거나 밝히지 않아도 되는 법적 허점이 존재하며 이는 곧 소비자에게 가장 해로운 밀가루가 최고급으로 둔갑하는 배경이 됩니다. 대사적 재앙 혈관으로 쏟아지는 독소. 이러한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빵은 특히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생물학적 테러에 가깝습니다. 혈당과 염증의 연쇄 반응. 정제 밀가루와 액상과당, 그리고 가공유지, 질 낮은 포화지방 87%의 조합은 혈관 내 포도당 체계를 붕괴시키고 내피세포에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장내 생태계 파괴. 화학 첨가물과 살충제 성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장뇌축을 교란하여 신체 전반의 면역력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즉 한국의 빵값은 기업의 탐욕적 유통 구조가 만들고 그 속은 기계가 좋아하는 화학적 성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비싼 돈을 내고 가장 해로운 가공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물가의 문제를 넘어 법적 보호망 아래 은폐된 대사 질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성분표의 행간을 읽고 독점적 구조에 저항해야만 이 달콤한 사기극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돈을 내고 가장 해로운 가공품을 먹고 있다는 증거로 다음 데이터를 올립니다. 최근 발표된 전 세계 빵값 통계는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의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 월드와이드 코스트 오브 리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품목별 가격을 조사. 서울의 빵값은 식빵 1kg 기준 약 15.59달러, 한화 약 2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 제네바의 6.4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PC그룹의 추징금 및 자회사 현황도 더해둡니다. SPC그룹은 계열사 간 통행세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PC 계열사별 SPC 삼립 291억, 파리크라상 252억, SPL 76억, 샤니 15억, 비알코리아 11억 등입니다. 빵과 밀 관련 자회사 중
자체 재분사인 밀다원을 통해 밀가루를 자급자족하며 통행세를 받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SPC 제빵사는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SPC 삼립, 샤니, 호남 샤니, SPL, 생지 제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산빵 공장빵 시장 내 SPC 계열 5개사의 점유율은 약 83%에 달해 사실상 독점 상태입니다. 전체 제빵 시장을 포함해도 약 4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합니다. SPC의 파리 시민은 건강하게, 한국인은 병들게 하는 괘씸한 죄. 국내에서는 가공버터, 식물성 크림, 화학 계량제가 범벅된 빵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남기는 반면 프랑스 파리 등 해외 매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통적인 르방과 고급 밀가루 T65를 사용하며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국민에게는 저품질 빵을 고가에 공급하고 해외에서는 고품질 빵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위선양 이미지만 챙기는 기만적 행태로 비판받는 핵심 이유입니다. 뚜레쥬르, 성심당 대중용과 교황용의 이중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명 빵집들 역시 독점 3사 CJ, SPC, 대한제분이 공급하는 장사꾼용 밀가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뚜레쥬르, CJ 푸드빌 모기업인 CJ제일제당이 국내 제분 1위 업체입니다. 따라서 CJ가 수입한 희고 흰 수입밀과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계량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데일리 베이커리를 표방하지만 대량 유통을 위한 보존제 사용은 SPC와 궤를 같이 합니다. 성심당의 두 얼굴 일반 판매용 대중적으로 팔리는 튀김소보로 등은 역시 수입산 1등급 밀가루와 대량 생산용 가공 유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 역시 독점 재분사들의 비밀 첨가제가 들어간 밀가루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빵 치아바타 포카치아는 달랐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제공된 빵은 일반 매장 제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산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고 화학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 종르방을 넣어 장시간 저온 숙성시킨 빵이었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설탕과 기름, 첨가제 범벅인 빵과 유기농이 아닌 딸기와 수입밀을 사용한 딸기시루, 녹차시루 등을 팔면서 싸게 판다면서 창업자의 뜻을 받든다면서 성심 대신 선심을 씁니다. 이름대로 성심을 다하려면 권위 있는 외부인에게는 진짜 빵을 대접하고 대전 지역민과 그들을 찾는 국민들에게는 돈을 받는 것이 민망한 것을 전쟁 직후 배고픔으로 굶어 죽지 않으려 먹던 빵도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것을 먹어서 병 들어가는 시대에 질병을 만드는 빵과 시루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과연 창업주의 유지를 받드는 것일까요? 제가 궁금해할 일이 아니지요. 어차피 그들보다 더 험한 장사꾼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저 저와 왕비님과 백성님들이 그들과 거리를 두면 될 일이지요.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빵 시장은 독과점 재분사들이 사업비밀보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화학가루를 특급 밀가루로 둔갑시켜 유통시키고 있는 수입 밀가루에 거의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당뇨 전단계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장내 미생물과 혈관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외에서 K 베이커리라며 고품질 빵 놀이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민 건강권에 대한 배신이라 분석됩니다. 이제 소비자는
이 희고 고운 가루의 공포를 직시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한국은 쌀 중심 프레임이 오랫동안 정책과 여론 감정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그 틈에서 밀 기반 가공식품은 민간 영역의 선택으로 처리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최소한 정부 수입밀이라는 한문으로 논쟁이 수렴되는 반면, 한국은 밀을 둘러싼 실질 권력이 민간 사슬에 넓게 퍼져 있어 사회적으로 논점을 모으는 데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일곱째, 그래서 한국에서 더 힘든 싸움이 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만든 수입 구조를 바꾸는 싸움이었고, 한국에서는 민간이 장악한 수입과 재분, 가공, 프랜차이즈, 외식, 유통, 광고와 용어까지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상대가 많아지고 책임이 분산되고 정보가 닫힐수록 싸움은 길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권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왕비님과 백성님들, 그리고 회복 중인 환자분들에게 지금 당장 손에 쥐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한국에서 건강을 지키는 길은 완벽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구조를 분명히 알고 덜 해로운 선택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구조와의 거리 싸움입니다. 빵을 선택하실 때는 이것이 발효식품인가 공정식품인가를 묻습니다. 왕비님과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시간을 가지고 개입한 음식인가? 아니면 공정으로 즉시 완성된 전분 제품인가? 이 질문 하나로 빵, 면, 떡, 가공식품의 90%가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권유 문장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것과 발효된 것은 다릅니다. 시간이 들어간 음식만이 발효식품입니다. 완벽한 유럽식 빵을 요구할 수는 없을 때, 꼭 한 입이라도 먹고 싶을 때, 그 최소 조건을 제시합니다. 권유 기준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설탕이 주재료가 아닌 빵. 성분표에서 설탕, 시럽, 물엿이 앞쪽에 오면 그것은 빵이 아니라 과자입니다. 둘째, 유지, 쇼트닝, 마가린, 팜유가 핵심이 아닌 빵. 지방으로 식감을 만드는 빵은 발효를 대신한 것입니다. 셋째, 하루 이상 숙성된 반죽,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곳은 발효를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과하게 하얗지 않은 빵, 너무 희고 균일한 빵은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가루일 가능성이 큽니다. 권유 문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빵의 이름을 가진 과자를 식사로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말려야 할 것은 아마 제 친구들과 제가 했던 분식 만찬상일 듯 합니다. 면, 라면, 밀떡 떡볶이는 빵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건 건강을 위한 경고입니다. 이 식품들은 빵보다 등급이 낮은 밀을 쓰고 발효 개념이 없으며 강한 양념과 조미 시스템으로 우마미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글루탐산, 핵산 기반, 향미 증진제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 향미 증진제들은 효모 추출물, 향미 베이스, 자연 유래 조미와 같은 허상의 이름으로 분산 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인 조미료 등이 그 최첨단 조미료의 예이며 사실상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소스와 양념에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함유되어 있습니다. 외식이 맛있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이런 코인 조미료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은 미원이 아니라며
심지어 자연유래라는 상업적 마케팅을 감지하지 못한 채 다양한 심신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미원에서 현재 자연유래라는 이름으로 더 정교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조미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에게는 다음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몸이 망가진 상태라면 과자와 라면과 떡볶이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장누수, 폭식, 불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이 영역은 최우선 회피 대상입니다. 대체로 권유할 수 있는 주식의 이동. 왕비님과 백성들에게 굶어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방향을 바꾸고 잘 드셔야 합니다. 필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재료를 제대로 조리해야 합니다. 특정 환자들에게 곡물 주식은 조절 대상이 아니라 위험 인자입니다. 암 환자, 당뇨병 전 단계, 대사 이상 환자에게 곡물은 조절해서 먹는 주식이 아닙니다. 당질 덩어리 곡물은 이들에게 혈당 급상승의 직접 원인이고 인슐린 분비를 강제하고 암세포, 염증, 지방세포의 연료를 공급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게 곡물을 주식으로 하루 세끼 식탁의 주인으로 앉히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곡물은 주식이 아니라 치료를 방해하는 변수입니다. 특정 환자들에게는 밥 대신 식빵, 면 등으로 대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대신 다른 가루, 빵 대신 떡, 밥 대신 면, 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질병과 함께하는 아픈 삶, 합병증이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소주 대신 장인이 정성을 다해 담그었다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포도로 담근 것이라며 몸에 좋으니 매끼 하루 3번, 작은 잔에 반잔만이라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설폼계나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에게 당질 덩어리를 매일 맺기 권하는 것은 분명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이 대상에게 주식은 포도당 공급원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며 세포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밥을 무엇으로 대체할지가 아니라 주식은 곡물이라는 개념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대중이 아니라 왕비님과 같은 암 환자분들, 암 치료 후 회복 중인 사람,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고위험 대사 이상 상태인 분들, 이미 장, 뇌, 대사축이 손상된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 질병과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듯 지내시는 분들에게 이 말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보다 더 소중한 물주기 할 시간이네요. 설마 여기서 주식이라는 말에 투자를 떠올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미네랄이 균형 잡힌 좋은 소금도 잊지 말기.